위풍당당했던 베이징 대학 교수가 중국 한자를 태국에 전파하기 위해 태국을 찾아갑니다. 태국에서 극진한 대우를 받았던 중국 대학 교수. 그러나 그의 여권을 보게 된 태국인들은 갑자기 태도를 바꾸고 이런 말을 하는데요. 아니 이게 뭐야? 당신 한국인이 아니라 중국인이었어? 제기랄. 지난 7월 한국을 상대로 벤코리아를 외치며 난동 피우던 태국. 과연 무슨 일이 있던 걸까요? 이야기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베이징 대학교에서 언어학을 가르치고 있는 왕하이밍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될 줄은 몰랐는데요. 최근 태국에서 겪은 충격적인 경험으로 인해 학자로서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놀랍게도 한국이 있는데요. 얼마 전 있었던 일을 들려드려 볼게요. 먼저 제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네요. 저는 20년간 중국 한자의 우수성을 연구해 왔습니다. 세계 최고의 문자는 단연 한자라고 자부하면서 말이죠. 5천년의 역사를 가진 한자야말로 인류 최고의 문자 체계라 믿었고 이를 증명하는 것만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제 연구는 많은 곳에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버드, 옥스퍼드, 소르본 등등. 제 연구 내용을 가지고 강연을 다니기도 했죠. 저는 한자의 뛰어난 특성을 설명하면서 청중들을 설득했습니다. 특히 한자가 동아시아 문화권의 공통 문자라는 점을 강조했어요. 한국, 일본, 베트남, 유명하다는 동아시아의 나라는 모두 우리 한자를 사용했으니까요. 그만큼 한자의 가치는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자로 통하는 세계라는 책을 준비하고 있었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도 추진 중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태국 방콕의 출라롱콘 대학에서 특별 강연자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아시아권 참석자들 뿐만 아니라 서양 국가에서도 많이 참석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번 기회를 발판 삼아 한자의 위대함을 전 세계에 알리리라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공항에 들어서자마자 뭔가 이상했어요. 공항 곳곳에 걸린 안내문에 한자의 비중이 적었거든요. 한자 대신 커다랗게 적힌 언어는 영어 그리고 한글이었습니다. 중국어는 작게 구석으로 밀어낸 글자가 한글이라니 어이가 없더라고요. 태국에 방문하는 중국인들이 한둘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국어를 이런 식으로 방치하다니 태국인들이 이 정도로 무식한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야 한국인들이 태국에 와서 돈을 많이 쓴다더니 이런 식으로라도 한국인들을 대접해주고 싶은가 보다 생각하며 넘길 수 있었어요. 그런데 출라롱콘 대학에 도착하자마자 볼 수 없는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의 캠퍼스 입구부터 한글로 된 현수막이 걸려 있더라고요. 저게 뭔 뜻인가 해서 번역기를 돌려보니 한국어 능력시험 대비반 수강생 모집, K컬처 특강, 한국 유학 설명회 등등 죄다 한국과 관련된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두리번거리면서 중국과 관련된 내용을 찾으려고 노력했어요. 혹시 태국어로 적힌 건 아닌가 싶어서 모든 현수막과 포스터를 번역해 봤는데 어쩜 하나도 없더군요. 저는 불편한 마음을 안고 행사 관계자와의 미팅에 참석했습니다. 저는 중국과 관련된 게 하나도 없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학교에서 의도적으로 중국과 관련된 걸 배제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까지 할 정도였죠. 그래서 관계자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만 여쭤보고 싶은데요. 캠퍼스에 중국 관련 홍보물이 하나도 없는 이유가 뭔가요? 유학이나 교환학생 관련한 홍보물도 많은데 그곳에서도 중국은 쏙 빠져 있더군요. 제가 못 본 겁니까? 행사 관계자는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이더니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게 중국 관련된 내용은 학생들의 관심도가 떨어져서요. 어이가 없더라고요. 중국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다니? 그렇다기엔 한국에 관련된 건 많던데요. 이 대학은 한국이 중국에 비해 덜 떨어진다는 걸 모르나 봅니다. 학생들이 좀 더 선진적인 문화와 지식을 배울 수 있도록 선도해야 하는 게 학교가 해야 할 일인데 한국 문화를 배우는 걸 가만히 두고 보다니 저라면 중국과 관련된 수업과 세미나를 늘렸을 겁니다. 저는 이 태국 관계자가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고 중국어 관련 강좌를 늘리겠다고 말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의 반응은 제 생각과 전혀 달랐습니다. 중국어 과정이 있기는 하지만 최근 들어 수강 신청률이 많이 떨어져서 대부분의 수업이 폐강됐습니다. 그에 반해 한국어 수강은 수요가 높아져서 계속 생겨나는 추세고요. 학생들이 원하지 않는 강좌는 개설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태국은 한글을 제2 외국어로 채택하고 있어서 한글 위주로 교육하는 게 맞습니다. 이 말을 듣는데 열이 확 받더라고요. 지금까지 중국어를 연구하면서 이런 모욕은 처음이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이 학교 학생들의 수준이 얼마나 낮은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중국은 세계 제2의 경제대국입니다. 그리고 무려 5천년의 역사를 가진 문명국이고요. 그에 반해 한국은 겨우 수십 년 전까지만 해도 가난한 나라였죠. 어떤 나라가 더 우수한지 이렇게 말해줘도 모르겠어요?
관계자는 땀을 뻘뻘 흘리며 저에게 한국어를 가르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말했지만 저는 듣지도 않고 나와 버렸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이딴 행사 때려치우고 나가고 싶었어요. 미팅 장소에서 나와 캠퍼스 한가운데로 갔는데 제가 평생 연구해온 한자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대신 한글이 이곳을 점령하고 있었죠. 어떻게 강연을 끝냈는지도 모르겠어요. 기존에 약속된 내용대로 강연을 하지 않으면 위약금을 내야 한다는 조항이 아니었으면 뒤집어 엎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강연에서는 차마 못했던 이야기를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이 기회를 통해 태국 내 한글 열풍을 지적하고 싶었어요. 특히 지난 여름 7월에 있었던 벤코리아 사태를 언급하면 분명 태국 기자들의 공감도 살 수 있고 태국인들의 한국에 대한 반한 감정도 다시 이끌어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방콕 포스트, 더네이션 등 주요 언론사 기자 5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태국에 오자마자 가장 충격받은 건 태국 곳곳에 퍼져 있는 한글이었습니다. 대체 왜 태국이 한글을 배우는 건지 의아합니다. 한국은 얼마 전 태국인들을 무자비하게 추방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여행객들에 대한 검문도 강화했다고 하던데요. 태국인들은 그런 취급을 받아놓고도 한글을 배우다니 자존심도 없나요? 저는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기자들을 바라봤어요. 아니나 다를까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 눈치를 보더군요. 저는 제가 전곡을 찔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더네이션의 여성 기자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제 말에 반박하기 시작했어요. 교수님은 지금 잘못된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한국의 조치는 정당한 것이었습니다. 한국에서 강제 추방된 태국인들은 한국에 불법 체류를 한 사람들이었거든요. 입국 과정을 까다롭게 한 것도 불법 체류자를 걸러내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였습니다. 예상치 못한 반응에 당황스러웠습니다. 자기 나라잖아요. 아무리 잘못했어도 내 나라를 이렇게 비판하다니 중국과는 전혀 다른 모습에 많이 놀랐습니다. 중국에서는 아무리 중국이 잘못했어도 중국 편을 드는 게 옳거든요. 여자 기자가 제 말에 반박하고 있을 때 다른 기자도 가세했습니다. 태국에서 벤코리아 운동이 있었던 건 한국의 이러한 조치를 잘못 이해한 태국인들 때문이었습니다. 지금은 모두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오히려 한국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기회를 주고 있었는지 알고 있어요. 한국은 합법적인 취업 기회도 많이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나라 청년들이 한국어를 배우는 이유죠. 정식 루트로 가면 얼마든지 다양한 기회를 누릴 수 있으니까요. 이런 얘기를 계속 듣고 있자니 불편한 마음만 커지더군요. 저는 목소리를 높여 말했습니다. 그런 이유라면 한국 말고도 다른 나라도 있을 텐데요. 예를 들면 중국이라든지 말입니다. 중국과 태국은 좋은 관계를 맺고 있잖아요. 태국이 한국 말고 중국에게 손을 내민다면 중국은 넓은 대국의 마음으로 태국을 받아줄 겁니다. 교수님, 벤코리아 당시 태국인들이 가장 후회한 게 어떤 건지 아세요? 우리 국방부 장관이 우리가 중국과 손잡으면 한국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 일 이후로 한국 기업이 반도체 수출을 중단했는데 그날부로 태국 자동차 산업이 올스탑 됐어요. 그때 중국은 어떻게 했게요? 우리를 도와주기는커녕 뒤에서 웃기만 했어요. 쉽게 말해 뒤통수를 친 거죠. 이런 나라를 어떻게 믿습니까?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불쾌한 건 매 한 가지였어요. 5,000년의 역사를 가진 중국이 그런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건데 그깟 도움 한 번 안 줬다고 겨우 70년 만에 성장한 한국을 추종하다니 태국인들의 태도가 너무나 굴욕적으로 보이더군요. 어느새 인터뷰는 제가 의도한 것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런 인터뷰를 이어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고 어영부영 인터뷰를 끝내버렸어요. 그런데 화를 내야 할 사람은 저인데 기자들이 궁시렁 거리더라고요. 언어학에 관해 다루려고 했는데 정치 얘기만 하다 끝났네. 여하튼 누가 중국인 아니랄까봐. 세상 이런 인터뷰는 처음이다. 뭐 저런 인간이 다 있어? 라고 말이죠. 평소라면 불같이 화를 냈겠지만 상대할 가치조차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나와버렸습니다. 저는 이런 태국인들의 태도에 매우 불쾌한 마음을 가진 상태로 호텔에 돌아왔어요. 근데 며칠간 강연 일정이 없어서 호텔에만 있는데 계속 안에만 있으려니 답답하더라고요. 현지 식당에서 밥을 먹고 부른 배를 두드리며 밖으로 나왔는데 마침 학생들의 하교 시간이 겹쳤습니다. 수많은 학생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는데 학생들을 찬찬히 살펴보는 저는 놀라운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학생들이 가방에 비슷하게 생긴 인형들을 달고 다니더라고요. 그리고 책에는 한글로 무어라 적힌 스티커들이 잔뜩 붙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학생들은 한국어로 떠들거나 한국 노래를 크게 틀으며 걸어가고 있었어요. 저라면 시끄러운 한국 노래를 끄라고 화를 냈을 텐데 태국 학생들은 오히려 신난다는 듯 노래를 더 키우라고 손짓하거나 다 함께 노래를 부르며 걸어가고 길거리 한복판에서 춤을 추기도 했습니다.
어려운 동작도 수월하게 해내는 걸 보니 저 한국 가수의 춤을 얼마나 많이 보고 따라 췄을지 감도 안 잡히더라고요. 저는 학생들이 우르르 몰려 들어가는 가게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한국 아이돌 가수들의 사진과 학생들이 가방에 달고 다니는 인형이 함께 찍혀 있는 사진이 붙어 있었어요. 그 모습을 신기하게 보고 있는데 북적이는 가게 안을 돌아다니던 한 학생의 가방에서 인형이 툭 떨어지는 겁니다. 저는 떨어진 인형을 주워들고 대체 이게 뭐지 싶어 유심히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학생이 소리를 치면서 제가 들고 있던 인형을 휙 하고 채가는 게 아니겠어요? 무슨 도둑놈 취급을 하는 게 어이가 없어서 버릇없는 학생을 째려보았습니다. 학생은 태국말로 손가락질까지 하며 화를 내고 있었는데 제가 말을 알아듣지 못하니 더듬거리는 영어로까지 화를 내더라고요. 보통 언어가 안 되면 대충 말하다가 마는데 얼마나 화가 나면 저렇게까지 화가 나는 감정을 표현하나 싶었습니다. 학생이 화를 내는 이유는 이거였어요. 저를 진짜 도둑으로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억울한 마음에 내 나이가 50이 넘었는데 이런 걸 훔쳐서 뭘 하겠냐고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학생의 생각은 달랐어요. 요즘 애고 어른이고 할 것 없이 이것만 보면 난리예요. 얼마 전에도 딸 준다고 내 친구 가방에 달린 인형 훔쳐가려던 아줌마가 있었다고요. 저는 대체 이게 뭐길래 이렇게까지 하는지 궁금했습니다. 너무 귀해서 구하는 게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학생들은 이 인형이 없으면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굴었어요. 한국 가수들을 본떠서 만든 인형인데 이게 없으면 애들이랑 대화가 안 돼요. 한국 가수들의 진짜 팬이라는 표식 같은 거거든요. 그나저나 아줌마 진짜 도둑 아니죠? 저는 자칫 잘못하면 도둑으로 몰릴 것만 같은 상황에 손사래를 치며 도둑이 아님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놀라운 장면은 이게 다가 아니었어요. 학생들이 들어간 가게의 진열대에는 온통 한국 과자와 라면이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그것들을 사기 위해 줄을 서고 있었죠. 게다가 학생들은 한국에서 건너온 물건들의 포장지에 적힌 한글을 척척 읽었습니다. 그에 반해 중국에서 건너온 제품은 가게 구석진 곳에 먼지가 쌓인 채 나뒹굴고 있었고 그 물건에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저는 가게에서 나와 학교 주변을 서성였습니다. 뭔가 할 생각은 아니었고 그냥 발길이 닿았던 곳이 학교 근처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어깨를 잡히는 느낌과 함께 뒤를 돌아보니 완전 무장한 경찰들이 저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저를 수상한 사람으로 신고를 한 것 같았죠. 경찰들은 저를 굉장히 정중한 태도로 대했습니다. 일단 신고가 들어왔으니 경찰서로 가서 리포트를 써야 한다며 커피도 주고 심지어 다과까지 건네었어요. 제가 당연히 나쁜 의도로 학교에 간 게 아니라는 걸 안다는 듯이요. 저는 역시 학생들은 아무것도 몰라서 한국만 찾지만 어른들은 다르구나. 어른들은 중국의 위험을 잘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를 이렇게 잘 대우하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태국처럼 중국보다 못 사는 나라의 극진한 대접은 당연하다 생각하며 거만하게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 여권을 본 경찰관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당신 한국인이 아니군. 방금 전까지의 친절한 미소는 온데간데 없고 제 앞에 있던 커피와 다과는 흔적도 없이 치워져 있었어요. 중국인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지지? 이봐, 당장 일어나. 당신이 여기에 앉아 있어도 된다고 생각해? 수상쩍게 학교 앞에서 어슬렁거린 이유가 뭐야? 경찰들은 저를 조사실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 저는 순식간에 중범죄자와 같은 취급을 받고 있었어요. 아니, 저는 중국인이잖아요. 저는 중국인인 제게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누구인지 계속해서 알렸어요. 이봐요. 저는 베이징 대학교 교수예요. 신분증을 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여기 온 것도 태국의 초청을 받아온 거라고요. 그런데 경찰들은 코웃음 치면서 대답했어요. 교수라고? 지난주에도 베이징 대학 교수가 잡혀왔는데 중국에는 베이징 대학 교수가 대체 몇 명이야? 제 얘기를 아예 못 믿더라고요. 그들은 학교 근처에서 뭘 한 건지, 왜 학생들을 미행했는지, 접촉한 학생은 없는지 계속해서 물었고 제 휴대전화를 가져가서 혹시 사진이라도 찍지 않았는지 샅샅이 훑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오랜 조사와 저를 초청한 주최 측의 도움으로 경찰서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어요. 그런데 태국 경찰들의 행동은 생각할수록 화가 났습니다. 한국인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잘해주더니 갑자기 태도를 바꾼 게 말이죠. 저는 그들에게 정식으로 항의하겠다고 했어요. 이렇게 말하면 그들이 깜짝 놀라서 자신들의 잘못을 빌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코웃음을 치더라고요. 항의해봤자 똑같을걸요? 그럴만하니까 조사했겠지? 할 겁니다. 지난달에 우리 경찰서에 잡혀 들어온 중국인만 해도 10명이에요. 관광지에서 행패를 부리거나 위조 여권을 이용해서 사기를 치거나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있었고요.
지난해에만 해도 중국인 범죄만 300건이 넘어요. 솔직히 깜짝 놀랐어요. 저는 해외에 나가는 중국인들의 수준이 꽤 높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말해도 한국인이라고 했을 때와 중국인이라는 걸 알았을 때의 태도가 다른 건 말이 안 됐습니다. 이건 외교적인 문제로 번질 수도 있는 수준이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를 말했음에도 이들의 태도는 미적지근했어요. 그래요. 한국인들도 경찰서 옵니다. 그런데 중국인들처럼 사고 쳐서 오는 게 아니라 길에 쓰러진 사람들을 데려오거나 누군가가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주러 오는 경우가 전부예요. 이런 한국인들이랑 허구한 날 남의 나라에서 노상방뇨나 하는 중국인들을 어떻게 똑같이 대합니까? 태국에서 모진 수모를 당한 저는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한국인이라면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라고 생각하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단 한 번도 한국을 부러워한다거나 한 적이 없는데 말이죠. 호텔로 돌아오는 택시를 탔는데 한숨만 나오더라고요. 그 와중에 택시의 라디오에서는 한국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었고 백미러에는 한국 가수들을 상징한다는 그 인형이 달려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온 저는 한국과 관련된 모든 걸 지워버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학자로서의 양심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왜 모두가 한글에 열광하는 걸까? 이것만 알아보고 앞으로는 한국 쪽으론 침도 뱉지 말자 다짐했죠. 알아봐봤자 별다른 내용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서요. 저는 언어학자잖아요. 그래서 노트북을 펼쳐 한글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자처럼 오랜 역사도 없는 문자가 뭐가 대단하다고. 그런데 한글의 제작 원리를 알게 된 순간 충격이 밀려왔습니다. 자음과 모음의 제작 원리, 이건 마치 현대 과학자가 만든 것 같았어요. 기혁은 혀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니흐는 혀가 윗잇몸에 닿는 모양을, 모든 자음이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어졌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게 600년 전에 만들어졌다고? 최근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말도 안 돼. 어떻게 그 시절에 이렇게 완벽한 해부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었을 수 있지. 더 놀라운 것은 모음이었습니다. 하늘과 땅, 그리고 사람이 기본으로 만들어진 체계라니 여기에는 사상과 철학마저 담겨 있었어요. 게다가 이 세 가지 기본 모음을 조합해 다른 모음을 만드는 창의적인 방법까지 가지고 있었죠.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한자가 수천 년에 걸쳐 자연스럽게 발전한 문자라는 자부심 하나로 살아왔는데 처음부터 치밀한 과학적 원리로 설계된 문자인 한글 앞에서는 한자도 무의미해 보였거든요. 게다가 또 한 번 저를 충격에 빠지게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한자는 배우는 데만 10년이 걸리는데 한글은 며칠이면 배울 수 있다고? 저는 아까 봤던 태국 학생들을 떠올렸어요. 한국어를 능숙하게 읽고 있는 태국 학생들을 말이죠. 한글, 한국어가 대중적인 언어가 될 수 있었던 이유에는 논리적이고 간단하고 직관적인 한글의 언어적 특성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서만큼은 한글이 한자보다 덜 떨어진 문자라고 생각하고 싶었어요. 좀 더 어렵고 접근하기 힘든 게 우수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세종대왕의 창제 목적을 알게 된 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어리석은 백성이 한글을 배워 뜻을 펼치게 하라. 기득권 중에 기득권인 왕이 한낱 백성을 위해 그들이 배우기 쉬운 언어를 만들었더군요. 먼 과거의 이러한 노력이 현재의 한글을 만들었고 그 덕분에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쉽게 한글을 접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문자가 없는 인도네시아의 소수민족 찌아찌아족, 문맹률이 99%에 달하는 솔로몬 제도, 볼리비아의 아이마라족 등 문자가 필요한 나라들은 모두 한글을 가져다가 쓰고 있었습니다. 그에 반해 우리 중국의 한자를 가져다가 쓰고 싶다고 하는 문화권이나 해외 다른 나라들은 그 어디에도 없었어요. 연구를 하면 할수록 부정할 수 없는 사실과 마주하게 됐습니다. 한자는 배우기 어렵고 복잡한 반면 한글은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었어요. 한국이 과거에 한자를 빌려다 썼었기 때문에 한글은 한자보다 훨씬 모자란 문자라고 생각했는데 이건 저의 완벽한 착각이었습니다. 심지어 중국 내에서조차 한자 교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통계 자료를 보았습니다. 이 결과를 어찌나 꽁꽁 숨겨두었는지 교수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았더라면 해당 내용까지 접근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아마 중국 정부에서 이 내용이 알려지지 않기를 바랐던 것 같습니다. 중국의 문맹률이 높다는 것이 옛말이라는 얘기가 돌았고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전부 사실이 아니었어요. 문맹률이 낮다는 통계는 베이징이나 상류층이 사는 지역에서 낸 것이고 대부분의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시골 지역에는 발길도 안 했더라고요.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교육 수준이 높으니 당연히 글을 읽을 줄 알 것이고 그들 위주로 통계를 내면 문맹률이 낮을 수밖에요. 그런데 문맹률이 낮으면 뭐 합니까? 제가 이것까지는 부끄러워서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중국과 일본의 공통된 문제가 뭔지 아시나요? 요즘 젊은이들은 한자를 제대로 쓸 줄 모릅니다.
휴대전화가 생기면서 이 문제가 더 심각해졌어요. 휴대전화가 알아서 한자를 찾아주니까 실제로 본인들 손으로는 쓰지를 못하는 거죠. 대충 비슷하게 뭉뚱그려서 써버립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나라에 망조가 들었다고 생각했는데 일본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하니 동아시아의 모든 나라가 비슷한 상황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낫다라며 위안 삼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국을 보니 착잡해지더군요. 한글은 모양이 단순하고 들리는 대로 쓰면 되니 한자처럼 복잡한 모양을 외울 필요가 없으니까요. 밤을 새워가며 연구한 결과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닌 인류 문자 발달사의 혁명이었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토록 과학적인 문자라니 한글을 뿌리 없는 문자라며 무시했던 과거가 떠오르면서 이불을 뻥뻥 찼어요. 부끄러워서 미치겠다고요. 저는 가만히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왜 이런 문자를 만들지 못했을까?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봤자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저는 그냥 다 잊자 생각하고 중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짐을 쌌습니다. 다음 날 공항에 가기 전 시내에서 밥을 먹으려는데 거대한 전광판에서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꽤 큰 광장이었는데 광장 초입부터 들리던 노래를 광장 끝으로 가면서 쭉 듣고 나니 저도 모르게 그 노래를 흥얼거리게 되더라고요. 중독적인 멜로디가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고 그때까지만 해도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음식을 먹는 동안에도 이 노래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저는 대체 이 노래가 누구의 노래이길래 이토록 저를 괴롭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식당 안에 있는 TV에서 또 똑같은 노래가 나오더군요. 저는 TV 앞으로 달려가 노래의 주인공을 보았습니다. 한 예쁜 여자 가수가 남자 가수와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각각 아시아계와 아메리카계처럼 보이더군요. 저는 옆에서 노래를 따라 부르고 있는 태국인에게 대체 누구의 노래인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블랙핑크 로제요. 모르세요? 라고 말하며 저를 구닥다리처럼 보더라고요. 한국 가수잖아요. 이번에 브루노 마스랑 컬래버레이션한 요즘 이 노래로 난리예요. 아파트라는 술자리 게임으로 만든 노래인데 요즘 술집 가면 다 저 게임만 하고 있다고요. 저는 아니 또 그놈의 한국이야? 다들 미쳤네. 라고 생각하며 거리로 나왔습니다. 다시 광장으로 터덜터덜 걸어갔는데 이번엔 그 광장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들은 갑자기 커다란 스피커를 설치하더니 노래를 틀고는 함께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플래시몹의 현장이었죠. 노래는 한 곡이 아니었어요. 몇 곡이나 이어 붙여서 메들리로 춤을 추고 있었는데 길을 가는 사람들은 모두 열광하며 그들에게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들이 맞춰 춤을 추는 노래가 전부 한국 노래라는 것이었어요. 저는 또다시 착잡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중국에도 노래는 많은데 제가 아는 어떤 중국 노래도 이런 광경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위대한 중국의 문화를 세계에 알리려 엄청난 예산을 들였지만 단 한 번도요. 심지어 이런 자발적인 열광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죠. 문득 지난달 베이징에서 본 광경이 떠올랐습니다. 정부 주도로 대규모 중국 전통문화 축제를 열었지만 젊은이들의 반응은 차가웠었어요. 억지로 끌려온 듯한 표정들을 하고 하품을 하며 지루해했는데 그때는 그 모습을 보고 한심하다며 혀를 쯧쯧 찼습니다. 그 젊은이들이 왜 그러는지는 알려고도 안 하고요. 젊은이들은 한국 가수들의 노래처럼 트렌디하고 세련된 것들을 원했던 것입니다. 중국은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뭔지도 모르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만 하니 이런 호응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게 당연했죠. 하지만 이곳의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한국의 문화를 눈앞에 들이밀고 빨리 즐겨, 어서 라고 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알아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한국의 문화를 즐기고 있었거든요. 카페에 들어가니 BTS의 노래가 흘러나왔고 식당에서는 한국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길거리 가게에서는 블랙핑크의 포스터가 걸려 있었고 버스 정류장에는 한국 화장품 광고가 흘러나왔어요. 마치 작은 한국 같았죠. 한국은 문화의 힘 하나만으로 한 나라를 장악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자부하던 중국의 수천 년의 역사는 사람들의 이런 반응을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전통음악, 현대음악, 어느 것 하나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했죠. 하지만 한국은요? 한국어도, 한글도, 문화도, 심지어 그들의 전통의복과 음악마저도 세계인들의 축제에 초대를 받으며 그 수준을 인정받고 있다고 합니다. 사연을 보내기 전에 한국 군악대 영상을 봤는데 그걸 보면서 중국과 한국의 수준 차이를 또 한 번 뼈저리게 느꼈어요. 솔직히 말하면 부럽습니다. 그래서 한국처럼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을 모르겠어요. 한국의 성공 사례를 보고 배우면 도움이 될까요? 한국인 분들은 한국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아직도 머릿속에서 그 멜로디가 맴도는 것 같습니다. 그놈의 아파트.
한국에 대해서 많은 외국인들이 놀라는 것들이 또 있는데요. 특히 사업을 위해 한국에 방문한 외국인들이 감탄하는 회사가 있다고 합니다. 독보적인 업계 1위이면서 고객 만족뿐 아니라 지역사회 환원까지 세상에 도움이 필요한 곳에 아낌없이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고 있어 더욱 놀라움을 자아내는데요. 바로 신차 장기 렌트 및 리스 회사인 KS 오토플랜입니다. 차량 구매뿐 아니라 기존 차량 처분까지 원스톱으로 처리가 가능한 건 물론 항상 고객님께 듣고 고객님으로부터 답을 찾아 고객님께 돌려드리는 기업을 표방하는 만큼 렌트와 리스 시 중도 해지를 원하시는 경우 고객님이 최대한 페널티를 적게 가지고 가시도록 체계화된 승계 부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회사답게 처음 회사를 시작하던 그 마음 그대로 취약계층 아동과 시설에 아낌없는 지원을 아끼지 않는 KS 오토플랜. 따뜻한 심장을 가진 KS 오토플랜이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고정 댓글을 클릭하시고 구독자분들만을 위한 특별한 혜택과 함께 이웃을 위한 나눔까지 실천해보세요. 여기 중국인으로 보이는 관광객들이 한국의 어느 매장에서 큰 소란을 피우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의 행패에 속수무책으로 매장 직원들은 당하고만 있는데요. 이때 중학생으로 보이는 한국의 한 학생이 나타나서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의 입을 닫게 만들어버리는 기질을 보이게 되는데요. 대체 이곳에서는 무슨 일들이 있었던 것인지 오늘 사연 시작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호주 퍼스에서 살고 있는 벨라 화이트라고 합니다. 저는 방송국 작가로 일을 하며 두 아이를 기르고 있어요. 제가 살고 있는 퍼스는 자연이 아름다운 곳입니다. 특히 세로로 긴 모양을 하고 있는데 위로 가면 사막과 비슷한 풍경이 펼쳐져 있고 아래로 가면 휴양지 같은 느낌의 자연을 만날 수 있어요. 호주 멜버른에서 나고 자란 제가 퍼스에 이사를 온 이유는 자연, 딱 하나뿐이었습니다. 남편도 저와 똑같은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저희 부부는 신혼 때부터 캠핑을 즐겨 다녔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이후에도 꾸준히 캠핑을 다니고 있답니다. 캠핑을 다녀본 분들이라면 아실 거예요. 매주 캠핑을 가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요. 하지만 저희 가족은 정말 매주 캠핑카를 끌고 여행을 떠납니다. 저희 가족이 캠핑에 얼마나 진심인지 조금 이해가 되시죠? 퍼스의 평화로움을 느끼며 살아가던 중 옆집에 중국인 펑이 씨의 가족들이 이사를 왔어요. 제가 살던 작은 동네에는 아시아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반가운 마음이 컸습니다. 모험심이 강한 저희 가족은 새로운 펑위 씨의 가족들과 교류하며 새로운 문화를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에 기대감에 부풀었습니다. 저희는 이사 온 펑위 씨의 가족들에게 웰컴 박스라고 해서 환영의 의미를 담은 선물 꾸러미를 담아서 건네주기도 하고 저희 가족이 차곡차곡 모아둔 맛집 지도까지도 건네주었어요. 당연히 저희는 가까운 관계가 되었고 집에 옆집 가족들을 초대하게 되었습니다.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으리란 생각에 모든 가족들이 들떠있던 그때 펑위 씨의 가족들이 초인종을 눌렀죠. 저는 반갑게 맞이하며 신발을 벗어달라고 했습니다. 서양에서는 집에서도 신발을 신는다고 하지만 요즘에는 위생적인 부분 때문에 신발을 벗는 추세죠. 저희 집도 카펫을 다 드러내고 마룻바닥을 설치한 지 오래입니다. 펑위 씨는 아시아 국가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신발을 벗는 게 당연히 익숙할 거라 생각했는데 그런데 이상하게도 펑위 씨의 가족들은 쉽게 신발을 벗지 못했습니다. 계속 쭈뼛대길래 슬리퍼까지 준비해 주었건만 신발을 계속 안 벗더라고요. 그러면서 중국인 펑위 씨는 왜 서양 사람들이 집에서 신발을 벗느냐면서 불편한 말투로 말을 하더군요. 아니, 집에서 신발 좀 벗어달라고 하는 게 문제가 되나요? 저는 살짝 짜증이 올라왔지만 그날을 망치고 싶지 않아서 꾹 참았고 펑위 씨의 가족들은 한참 동안 문 앞에서 쭈뼛대다 결국 신발을 벗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생각해도 아찔한데요. 중국인 펑위 씨의 가족들이 신발을 벗는 순간 집에서 시큼한 냄새가 진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태어나 그렇게 지독한 발 냄새는 처음 맡았어요. 한 사람만 그랬다면 차라리 낫겠는데 4인 가족 전부에게서 냄새가 나니까 죽겠더라고요. 그리고 보통 초등학생 정도 되는 아이들한테서는 발냄새가 잘 안 나지 않나요? 펑위 씨의 아이들은 어린데도 불구하고 미친 듯한 발냄새가 났죠. 솔직히 좀 더러운 얘기라서 말씀드리기 죄송한데 펑위 씨의 가족들은 맨발이었고 걸어갈 때마다 바닥에 발바닥 자국이 고스란히 남았습니다. 발에 땀도 많고 땀에서 채취도 강한 것 같은데 양말도 안 신고 통풍도 안 되는 신발을 신는다는 게 말이 되나요? 저희 가족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겨우겨우 식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중국인에서 온 펑위 씨의 가족들을 초대하지 않기로 가족 회의를 통해 결정했어요. 솔직히 냄새가 너무 나서 정이 떨어질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호주 사람들도 냄새가 나지 않는 것은 아니니까 우리가 조금은 이해해 주자고 하더군요. 오늘 하루 동안 밖에서 활동하느라 땀이 그날만 유독 많이 났었을 수도 있었을 거라면서 말이죠. 집에서 안 만나면 될 테니 너무 미워하지는 말자고 남편은 말했습니다. 저는 제 남편이 그렇게 마음이 넓은 사람인 줄 처음 알았지 뭡니까. 하지만 중국인들에게서 났던 냄새는 너무 역했기에 제 기억에 고스란히 남았죠. 그렇게 일주일 뒤 저희 가족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캠핑을 준비했습니다. 열심히 짐을 싸고 있는데 길을 지나던 펑위 씨의 가족들이 저희를 보게 되었고 캠핑을 가느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말했더니 중국인 펑위 씨는 자신들도 따라가면 안 되겠냐고 했습니다. 캠핑카만 들어갈 수 있는 캠핑장으로 가야 해서 자리가 없다고 하자 펑위 씨는 어디서 난 건지 자신들도 캠핑카를 준비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펑위 씨에게 그렇게 하자라고 말을 했지만 사실 저는 내키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각각의 캠핑카에서 지내니까 이번엔 괜찮을 거라고 했죠. 그러나 캠핑장에서 정말 오만정이 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저녁에 캠핑장에서 바베큐를 만들었는데요. 갑자기 펑위 씨가 구워진 고기 위에 알 수 없는 가루를 쏟아 부었고 저희 가족은 고기 위에 뿌린 알 수 없는 가루에서 암모니아 비슷한 냄새 때문에 먹을 수가 없었는데요. 저희는 가루 향이 너무 강해서 고기를 아이들이 먹지 못하고 있으니 뿌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저희 말이 기분이 나빴는지 이건 중국에서 유명한 향신료라고 하면서 불쾌한 표정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더니 이번엔 고수를 꺼내더군요. 사실 호주에서도 마카다미아 너츠 등은 고수가 들어간 케이크나 양 로스트 등에 사용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고수 향이 강해서 싫어하는 사람들이 더 많죠. 저희 가족도 고수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이들끼리 놀 때도 중국인 아이들이 어찌나 저희 아이들에게 손을 올리는지 아이들은 중국인 친구들과 놀고 싶지 않다며 캠핑카 안에서 휴대폰만 하며 시간을 보내야 했죠. 그날 이후로 저희 가족은 당연히 중국인 펑위 씨 가족들과 만남을 피했고 교류도 끊었습니다. 호주에 살며 아시아계의 사람들은 처음 사귀게 된 거였는데 썩 좋은 기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에게 정말 큰 사건이 터지게 되는 일이 발생하고야 말았는데요. 중국인 가족들과의 만남 이후로 아시아 쪽 사람들에게 좋은 생각이 없던 저에게 회사에서 믿기 힘든 출장령이 떨어졌기 때문이었죠. 제가 다니는 방송국의 교양국 국장님이 저에게 한국에 가서 다큐멘터리를 찍어오라고 하시더라고요. 한국은 중국 옆에 있는 나라잖아요. 중국인들에게 제대로 당해봤던 저는 한국이라고 다를 게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박에 국장님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계속 부탁하시더라고요. 저 외에는 팀을 인솔할 사람이 한 명도 없다면서 말이죠. 그래도 제가 거절하자 국장님은 한국만 다녀오면 제가 하고 싶은 주제로 제작한 프로그램을 특별 편성으로 송출해주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거절하기가 어려운 제안에 결국 그 제안을 수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락은 했지만 저에게 아주 큰 두 가지 문제가 계속해서 마음속에 걸렸어요. 한 가지는 당연히 중국 옆에 한국으로 간다는 것이었고 출장 기간이 길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무려 한 달 반이었거든요. 어린 두 아이들과 떨어지는 것도 걱정이었고 남편에게 육아를 온전히 일임하는 것도 너무 미안한 일이었죠. 국장님의 제안엔 수락했지만 남편이 거절한다면 가지 않을 생각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중국과 비슷한 문화라는 한국에 저를 혼자 보낼 수 없다며 그런 게 걱정이라면 가족들이 다 함께 한국에 가자고 하는 거예요. 사실 남편은 프리랜서 개발자로 일하고 있어서 일하는 장소가 자유롭습니다. 그 덕에 저희 가족은 다 같이 함께 한국에 갈 수 있게 되었어요. 한국에 도착한 뒤 저와 남편은 공항의 곳곳을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깨끗한 모습에 다소 당황하기도 했었죠. 원래 보통 일반적으로 공항은 당연히 깨끗하기 마련입니다. 세계 각국에서 오는 여행지들에게 처음 보여주는 모습인데 지저분하게 관리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와 남편은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큰아이가 화장실이 가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낭패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희는 화장실만큼은 가고 싶지 않았어요. 호텔이라면 투숙객만 사용하니 깨끗하겠지만은 공항 화장실은 공용 공간이었으니까요. 중국인 펑위 씨가 저희 집 화장실을 쓴 뒤 화장실을 일주일 동안 쓰지 못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화장실은 정말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쩌겠나요? 아이에게 참으라고 할 수도 없었으니 말이죠.
저는 아이를 데리고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간신히 입으로 숨을 쉬고 있는데 저희 딸이 저에게 코로 숨 쉬어도 된다고 저의 다리를 툭툭 쳤죠. 저는 눈을 질끈 감고 코로 숨을 쉬었는데 이럴 수가. 냄새가 안 났습니다. 화장실인데도 불구하고 상쾌한 냄새가 나더라고요. 중국인들이 쓴 화장실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 건 그 사람들의 식습관 때문이라는 기사를 봤었는데 자극적인 향신료를 많이 쓰다 보니 어쩔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 한국인들도 비슷한 음식을 먹을 테니 냄새가 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한국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계속 냄새 이야기를 제가 하는 이유는 이 냄새가 저에게 엄청난 트라우마가 되었었기 때문이에요. 사실 저는 호주인들이 쓰는 공용 화장실도 못 쓸 정도로 냄새에 예민하거든요. 여하튼 아이의 손을 씻기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칙 하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갑자기 향긋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소리의 근원을 찾아보니 벽면에 있는 한 디스펜서였어요. 저게 무엇인지 보고 있는데 다시 한번 칙 소리가 나면서 그곳에서 액체 같은 게 나오더라고요. 그건 자동으로 향기를 내는 자동 디스펜서였습니다. 호주에는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호주에 이런 게 있다면 저희 집에도 설치를 해놨을 텐데 그러지 못했으니까 말이죠. 저는 디스펜서의 사진을 찍어갔습니다. 다시 호주로 돌아갈 때 이걸 바리바리 싸서 돌아가야겠다는 다짐을 했거든요. 남편은 화장실에서 나온 저와 아이의 표정이 밝자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방금 찍은 사진을 보여주면서 제가 보았던 놀라운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남편은 자기가 생각했던 한국이 실제와는 다를 수도 있겠다며 긴장감을 조금 풀었어요. 워낙에 호주에서 만난 중국인 펑위 씨의 영향이 컸다 보니 정말 걱정이 많은 한국행이었는데 공항에서부터의 시작이 꽤나 성공적인 걸 직감했습니다. 저는 다음 날부터 바로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서울을 포함해서 경기도를 오고 다니면서 호주에서는 볼 수 없는 한국적인 것들을 찾아다녔죠. 그러면서 알게 된 건데 한국은 현대식 문명이 정말 잘 어울리는 곳이었습니다. 남편과 아이들은 제가 취재를 하기 위해 일로 자리를 비워야 했고 남편이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기로 했었기에 그나마 마음 편히 한국 취재를 위해 일에 매진할 수 있었죠. 처음 간 곳은 강남이었는데 조금 회의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취재를 위해 미리 검색해봤던 인터넷에는 한국 강남은 서울의 중심지지만 여성들에게 있어 성형수술의 근원이라는 이야기를 봤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가면 기괴하게 성형수술을 한 사람들이 공장에서 찍어낸 듯한 얼굴로 돌아다닐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도착해서 마주한 강남은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얼굴들은 온데간데 없고 각자의 개성을 가진 사람들이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보통 직장인들이었어요. 점심시간에 밖으로 나온 직장인들이 삼삼오오 무리지어 다니는 것은 굉장히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또 강남의 높은 빌딩들은 건축 디자인적으로도 훌륭했고 건물의 외벽은 세련되었으며 거리도 매우 깨끗했습니다. 길게 쓰레기 하나 없고 껌 뱉은 자국도 없더라고요. 게다가 호주에서는 흔히 보이는 새똥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와 팀원들을 정말 놀라게 했던 건 사실 따로 있었는데요. 이렇게 화려하고 웅장한 강남 도시의 불빛들은 대체 뭘로 밝히고 있냐는 것이었죠. 너무 신기했었는데 왜냐하면 길거리에 전선들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전기를 보내줄 전선들이 없는데 강남의 도시들은 화려한 불빛들이 도시를 감싸고 있었기에 저희는 이런 모든 내용들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또 하나 신기하고 놀라웠던 건 바로 버스 정류장에서였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놀랄 일이 뭐가 있느냐 한국인들은 의아해 하실 수 있으시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나라는 한국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일단 우리 호주에는 이런 게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른 곳으로 넘어가기 위해 버스를 탔는데 버스 정류장에 있는 전광판에 몇 번 버스가 언제 오는지 표시되어 있더라고요. 한국어를 전혀 모르는 외국인인 제가 보자마자 이해할 수 있을 정도였으니 너무나도 편리했습니다. 게다가 버스 노선도 커다랗게 표시가 되어 있었는데 그것만 보고도 제가 어떤 버스를 어느 방향에서 타야 하는지 알 수 있었죠. 제가 살던 호주 버스 정류장에도 노선도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낡아서 해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심지어 한국인들의 모습에 저희는 카메라를 내려놓을 수가 없었는데요. 정류장에 버스가 줄지어 세대가 정차했는데 당연하게도 대혼란스러운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버스가 천천히 멈춰서자 한국인들은 자신들이 타야 하는 버스 앞에 섰고 그 뒤로 질서 정연하게 줄을 섰는데 사실 이 모습에 저는 줄을 서는 라인이 그려져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런 건 전혀 없었죠. 한국인들은 누군가가 하라고 한 적도 없는데 알아서 이런 규칙을 만들고 모두가 약속이라도 한 듯 지키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저를 놀라게 한 건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저희는 관역버스라는 걸 탔는데 버스를 타니까 무슨 비행기에 오른 줄 알았죠. 그렇다 보니 버스 요금도 상당히 비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광역버스의 요금은 겨우 2,800원이었어요. 물론 시내버스보다 훨씬 저렴한 금액이었지만은 이 정도로 깨끗하고 편안한 좌석의 버스가 2,800원이라는 건 놀랄 만한 일이었습니다. 대중교통 요금이 비싼 호주버스에서 살아온 저로서는 믿을 수가 없는 금액이었어요. 광역버스와 시민들의 질서 정연한 모습 덕분에 저는 마음 편하게 취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놓으니 사고가 나더라고요. 함께 간 방송사 팀원들과 함께 움직이는데 갑자기 막내 직원이 화들짝 놀라면서 촬영 장비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평소 어리버리한 모습을 자주 보이던 친구였는데 드디어 일을 쳤다 싶었습니다. 어디서 잃어버린 거냐고 물어보았는데 이렇게 묻는 것도 무의미하다고 생각했어요. 촬영 장비가 한 2푼도 아니고 잃어버린 데를 찾아가더라도 못 찾을 게 분명했거든요. 그래도 0.1%의 희망을 가지고 가방을 두고 온 것 같다는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식당으로 가는 내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는 이미 카메라가 없을 때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있었어요. 저희는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저희가 앉았던 자리에는 아무것도 없었죠. 당연히 누군가가 훔쳐갔다고 생각하고 망연자실한 채 밖으로 나오려던 그때 식당 주인이 빠른 걸음으로 저희에게 다가왔어요. 그러면서 카운터로 들어가더라고요. 카운터에서 나온 식당 직원이 저희에게 건네준 건 다름 아닌 저희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한 촬영 장비였습니다. 누군가가 가져가지 않게 보관해준 거였고 저는 식당 사장님과 직원분들의 호의에 감격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막내 팀원이었던 이 친구의 어리버리함은 여기서 끝낼 생각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신의 지갑을 분실한 것 같다며 호들갑을 떨었기 때문이었죠.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인가 싶어서 물으니 아까 촬영하면서 앉아있던 벤치에서는 분명히 있었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다는 거였죠. 이거야말로 잃어버렸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식당 안이 아니라 밖에서 잃어버린 거니까요. 촬영하는 게 바빴던 저는 막내 스텝에게 그럼 알아서 찾아오라고 스태프를 보냈고 당연히 잃어버렸을 거라 생각하고 촬영에 매진했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돌아오는 막내 스태프의 표정이 밝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 직원의 손에는 지갑이 들려 있었습니다. 대체 어디서 찾았냐고 물어봤더니 그냥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지갑 안에 있던 돈이나 카드와 신분증들도 모두 그대로 있다고 하더군요. 이게 어떻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아마 저희 호주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고 저희 호주뿐만 아니라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었을 겁니다. 이건 단순히 운이 좋았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어려운 일이었죠. 그래서 막내 스텝의 이런 일들까지도 우리는 카메라에 담았고 다큐 내용에 포함하여 넣었습니다. 한국에서 그렇게 신기하고 대단한 경험들을 하면서 했던 촬영을 마친 뒤 남편과 아이가 있는 숙소로 돌아갔습니다. 숙소로 돌아가니 아이들이 자고 있더군요. 우리 남편도 종일 아이들과 놀아주느라고 힘들었는지 소파에 앉아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어찌나 미안하던지 혼났는데요. 이렇게 한국이 괜찮은 곳인 줄 알았다면 힘들게 여기까지 안 왔어도 됐을 텐데 말이죠. 남편은 제가 부스럭대는 소리에 깨고 말았고 남편은 저를 보더니 꼭 안아주고는 하루 종일 고생했다며 인사해주더군요. 그러면서 자고 있는 아이들을 보게 되었는데요. 저희 아이들의 체력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체력이 다 떨어지지 않으면 밤늦은 시간에도 잠에 들지 않습니다. 아이들을 재우기 위해서 매번 저희 부부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이렇게 잠에 들다니 저는 남편에게 어떻게 된 영문인지 물었어요. 남편에게 들어보니 오늘 키즈 카페라는 곳에 갔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살던 호주 퍼스에도 아이들이 놀 수 있는 키즈 카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규모가 크지 않고 놀 수 있는 공간이 한정적이다 보니 아이들이 금방 질려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남편에게 들었던 한국의 키즈 카페는 규모도 엄청나게 크고 다양한 놀이시설들로 꾸며져 있어 아이들이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놀았다고 하는데요. 키즈 카페에서 모래장난을 하거나 비눗방울 같은 것을 활용한 놀이를 하면서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심지어 한국 키즈 카페는 아이들만 있으면 위험할 수 있으니 아이들과 함께 활동하는 선생님들이 배치되어 있었고, 선생님들은 아이들의 발달에 맞는 다양한 놀이로 카페에 있는 아이들을 케어해 주었다고 했습니다. 이 얼마나 대단한 모습들인가요? 저희 호주에서는 절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중국인 가족 펑이 씨 때문에 아시아 국가라면 모두가 냄새가 나거나 불편한 일들이 생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한국은 전혀 예상 밖이었죠. 이후에도 저는 열심히 촬영 일을 하면서도 남편 아이들과 함께 틈틈이 시간을 보냈는데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한국의 한강을 갔다가 63빌딩을 올라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한국의 야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있던 호주는 그리 큰 도시가 아니에요. 도시적인 분위기기보다는 잔잔하고 평화로운 분위기이죠. 당연히 63빌딩처럼 높은 빌딩은 없다 보니 야경을 즐길 만한 타워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있어도 무의미하죠. 야경으로 볼 만한 빌딩들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63빌딩에서 본 한국의 밤은 반짝반짝 화려함 그 자체였습니다. 저희에게 생소한 모습을 보면서 저희 가족은 한국이 얼마나 발전한 나라인지 알게 되었어요. 또한 서울이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도시가 된 이유도 알았고요. 그렇게 매일매일 바쁜 일정을 소화하다가 오랜만에 여유가 생겼습니다. 여유가 생기면 당연히 캠핑을 가야죠. 아시다시피 저희 가족들은 캠핑을 무척이나 좋아했던 가족이었으니까요. 타국에서의 캠핑도 매력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에 당연히 남편도 저도 누가 뭘 할 것 없이 캠핑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들의 이야기를 들었던 호텔 직원이 저에게 다가와 한국에는 글램핑이라는 문화가 있으니 이용해보라고 권했죠. 호텔 직원은 글램핑은 캠핑의 한 종류라고 말하며 다 준비되어 있으니 몸만 가면 된다고도 했는데요. 그 이야기에 남편은 인터넷을 검색해보기 시작했고 실제로 한국의 글램핑은 숙소와 화장실, 싱크대, 식기류, 바베큐, 그릴까지 모든 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냥 저희가 가서 먹고 마실 음식 재료들만 준비하면 그만이었죠. 너무 기분 좋았습니다. 이런 게 가능하다니 대체 한국에서 불편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면 무엇이 있단 말인가요? 외국에서 왔던 저희들 입장에선 너무나 만족이었습니다. 도착한 글램핑장의 모습은 굉장히 이색적이었습니다. 커다란 텐트들이 열에 맞추어 준비되어 있었고 지퍼를 열고 안으로 들어서자 정말 호텔 숙소에라도 온 것과 같은 시설들이 멋지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이런 글램핑장에서 저희를 정말 놀라게 했던 것이 하나 있었는데 글램핑장 사장님께서 외국에서 왔던 저희들에게 유창한 영어로 설명하는 모습과 텐트 안에서 따뜻한 온기가 느껴질 수 있는 난방 시스템과 냉방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이런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는 시설이었음에도 숙박 이용료만 내면 모든 게 모두 무료였다는 것도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날 밤 글램핑장 사장님은 먼 곳에서 왔다는 게 고마웠는지 한국의 흑돼지라는 삼겹살을 가지고 오셨는데요. 치익하는 소리와 함께 고기가 익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께서 준비해 주신 한국의 흑돼지 삼겹살은 정말 그 맛이 고소했고 풍미가 깊었는데요. 정말 태어나 이렇게 맛있는 바베큐를 처음 먹어본 것 같았죠. 너무나 맛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날 저에게 신세계였던 음식은 사장님이 구워주신 노란 고구마와 한국의 전통 음식인 김치의 조합이었습니다. 노랗게 익은 고구마 위로 김치를 얹어주셔서 먹게 되었는데 난생 처음 느껴보는 맛에 황홀했습니다. 어둠이 짙게 내린 밤, 아이들도 잠이 들고 남편과 저는 글램핑 텐트 거실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한국의 밤을 보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회사에서 다큐멘터리 촬영 때문에 한국에 가라고 했을 때 정말 죽기보다 싫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내가 왜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했을까? 후회도 되면서 만약 한국을 이렇게 오지 못했었다면 내 평생에 한국이라는 나라를 경험하고 알 수 있었을까? 라는 이야기를 남편에게 건넸죠. 저의 이야기를 들은 남편은 자신도 마찬가지라며 한국은 정말 나이스한 멋진 국가라며 미소 지어 주었습니다. 이제 촬영 일정도 모두 마무리되고 한국을 떠나야 하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한국에 처음 왔을 때 한국 화장실에서 봤던 디스펜서를 사가야 한다고 사러 가자고 했는데요.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한국에는 다이소라는 매장이 있는데 이곳에 가면 제가 사려고 했던 디스펜서를 살 수 있다는 글을 보게 되었고 저희 가족은 다이소로 향했습니다. 한국의 다이소에는 정말 없는 게 없을 정도로 모든 생활 물품들이 진열되어 있었는데요. 정말 놀랍게도 이곳에서 판매되는 제품들은 퀄리티가 좋은데 가격마저 매우 저렴해서 가격 부담 없이 오기 정말 좋은 곳이구나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다이소 안에 시끌벅적해지게 되는 사건이 생기고 말았었는데요. 바로 중국인 관광객들이 단체로 들어와 소란을 피웠었기 때문이었죠. 그 중국인들은 사지도 않을 물건들을 손으로 집었다 내려놨다 하기도 하고 물건들을 막 흔들기도 하다가 바닥에 떨어뜨리면서 다이소에 진열되어 있던 물품이 파손되는 일이 벌어졌었는데요. 다이소 직원들은 중국말을 할 줄 몰랐기에 번역기를 보여주며 파손시킨 물품에 대한 결제를 요구했고 중국인들은 당시 알아들을 수 없어 정확하진 않겠지만은 당신들이 파는 한국의 제품들이 이렇게 형편없어서 살짝 떨어져 부서져 버린 걸 왜 우리 탓을 하느냐는 듯한 모양이었습니다. 다이소 안은 이 사건으로 난리법석이었고 목소리는 점점 커져만 갔었는데요. 저는 무슨 대화들이 오고 가는 건지 궁금해서 번역기를 켜서 그들의 대화를 휴대폰에 찍히는 문구로 보게 되었는데 이런 말들이 오고 가고 있었죠. 한 중국인은 한국에서 만든 제품들이 그럼 그렇지라면서 이런 걸 돈 받고 팔고 있는 이 가게도 참 문제라면서 우리는 절대 그 파손된 물품에 대한 비용을 지불할 생각이 없으니 경찰을 부르든 마음대로 하라며 말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다이소 가게에는 경찰들까지 오게 되었고 중국인들은 경찰의 등장에도 목소리를 낮추지 않고 계속해서 난동을 피우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한국인으로 보이는 한 중학생 정도로 보이는 남학생이 다이소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국인 관광객들의 입을 한 방에 다물게 해버려서 진짜 통쾌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 생겼던 것이냐고요? 그 한국인 중학생은 난동을 피우던 중국인들에게 슬그머니 다가가더니 카운터 계산대에 올려져 있던 부서진 물품을 조용히 보고는 그 부서진 물건을 들고 중국인 관광객의 눈앞에 들이밀더니 이랬던 것이죠. 바로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외쳤던 건데요. 한국 학생의 단호하고 짤막했던 외침은 다이소 안을 순간적으로 조용하게 만들었죠. 중국인 관광객들이 당황하며 주춤하자 경찰들은 관광객들을 밖으로 모두 밀어내며 내보냈고 고요하던 다이소 안은 다이소 직원의 터지는 폭소의 웃음바다가 되었었는데요. 저는 당시 한국인도 아니었지만 한국인 중학생의 기지에 통쾌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같은 아시아 국가지만 이렇게 의식이 다를 수 있는 것이구나라는 걸 경험할 수 있었던 순간이었습니다. 우리 가족과 촬영팀은 길다면 길었고 짧다면 짧았던 한 달 반이라는 시간을 모두 보내고 다시 호주로 돌아갔습니다. 호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도 지난 한국에서의 기억들을 회상하며 이야기했는데요. 최근 저희 호주에서 호주 최초로 세계 최고 무대라는 영국 프리미어리그 빅클럽의 사령탑으로 감독이 되었던 엔지 포스테코 글루 감독의 이야기가 굉장히 핫했습니다. 한 번은 호주 방송사에서 엔지 포스테코 글루 감독과 전화 인터뷰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빅클럽을 가서 뭐가 가장 놀라웠냐는 질문에 포스테코 글루 감독은 지금 토트넘의 주장을 맡고 있는 캡틴 손흥민 선수 이야기를 꺼냈죠. 그러면서 그는 겸손하고 지략적이며 매우 뛰어난 인품을 가지고 있는 적이 없는 세계 유일한 선수라며 극찬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경험했던 한국에서 나고 자란 선수였다면 그 이야기가 납득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은 정말 모든 사람들이 친절했고 저희가 감히 그 어느 나라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일들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게 해준 유일한 나라였으니까요. 이후에 제가 원하는 주제로 특별 편성을 해주겠다고 하신 국장님의 약속대로 저는 새로운 방송을 기획하고 있는데요. 한국에서의 경험이 너무 강렬했어서 집중을 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남편과 함께 일이 아닌 온전한 여행으로 한국을 다시 한번 가기로 했고요. 다시 가는 한국에서는 어떤 일들을 만나게 될지 아직 갈 날이 많이 남았는데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좋은 기억을 남겨준 한국에게 고맙습니다. 자, 오늘 사연은 이렇게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언니가 대신 읽어드렸는데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늘 저희 여우튜브를 아껴주시는 모든 구독자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더 좋은 내용과 사연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그럼 지금까지 사연을 읽어드리는 여우튜브 송은지였음이 아니네요. 저와 친한 언니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당신만의